우리 사회 핵심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윤선의 이슈토크 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신 권인숙 민주당 의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는 또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그죠? 네. 저희가 사실은 국회 여성가족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의원님이 딱 여가위원장 되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이렇게 오늘 본격적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그런 이슈로 차이나요? 그런 이슈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성가족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너무 다뤄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우선 짚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임기 지금 100일도 안 지난, 아기로 치면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그렇죠. 지지율이 지금 28%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에 있을 갤럽 조사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처음부터 출발부터 이렇게 큰 지지를 받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은 아마 요즘 누구한테 물어봐도 웬만큼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이 안 보이는 거가 일단은 큰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우선순위에 국민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느낌. 모든 거에 우선순위에. 그 느낌이 굉장히 전달될 계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초부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도이치 주식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뭐 각종 법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딸려진 문제가 이렇게 바로 현실화될 거라는 거. 근데 정말 이게 예상했으면서도 너무 이게 블랙 코미디 같이 바로바로 나타나니까요. 근데 그렇게 블랙 코미디 같이 나타나는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투르거나 뭘 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게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는 수준의 문제라면 아마 사람들이 훨씬 더 관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이 아니었었으니까 오랫동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모든 사고의 중심에 그냥 부인 중심의 선택이 너무 확연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런 건 이제 뒷담화로 그렇다더라라고 얘기하고 추측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얘기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현실화되니까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국민을 좀 의식하고 조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들이대는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을 이용해서 막 감사하는 방식도 우리가 내로남불이란 말을 쓰지 않자고 하지만 전 정권의 뭐 장관은 직무에 직권남용으로 막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또 수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런 거에 바로 걸리는 행동들을 그냥 감사원을 이용해서 막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혀 눈치도 안 보고 조심도 안 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서투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는 국민 반응에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 그리고 본인의 휴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강조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많이 노신 것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노신 것 같은 빵집도 가시고 극장도 가시고 그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않는데 근데 본인의 휴가가 가장 부족했다라는 그런 식의 행동들이 뭔가 새로운 문화적인 행동으로 보이기에는 너무 이전까지 성의가 없으셨어요. 성의가 없으셨어요. 성의가 없었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식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러니까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쁠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잘 해야 나가야지 사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가 뭔지를 너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좀 서운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게 뭔가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뭐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 그렇죠. 지지율 신경 안 쓴다.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국민만 바라보는데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예. 대로 부인 중심의 선택이 너무나 확연한 너무 드러나는. 예, 그런 비리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했는데 딱딱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더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조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그리고 특히 정권 초기에는 이런 식의 누수 현상이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 정상인데 네. 아주 그 기획한 듯이 네. 너무 원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바로바로 들어주는 느낌. 그냥 그 식으로 움직여주고 그 행동에 대해서 제어할 아무런 그 주변에 네. 이 힘이 전혀 작동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상식적으로 누구나 맞습니다.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박순애 장관을 임명하는 건 참 미안한 일이잖아요. 국민들한테. 네. 0.251의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사회부 기자들이 본 적이 없대요. 그런 수치를. 네. 아니 그리고 뭐 그분은 사실 관련돼서 온갖 비리 종합 세트 같은 분이거든요. 평판도 너무 안 좋았고요. 네. 뭐 갑질 평판 얘기들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그런데 전 정권 장관 중에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있나라고 하면서 또 뭐 그분 만났을 때는 네. 마치 전 언론과 국민을 대신해서 사과하는 듯한 네. 태도를 보이시니까 야당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야당과 많았냐고. 언론 때문에 고생했다 그러니까요. 막 이런 식의 네. 태도. 아니 이게 무슨 그 사람이 털털하고 네. 이게 그냥 호방한 이런 네. 태도를 보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질이 다른 상황 인식 문제여서요.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건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박순애 장관 어제 또 사고를 또 드디어 또 엄청나게 치고 큰 있죠. 사고를 엄청나게요. 치셨습니다. 뭐 내년 3월에 학교로 돌아갈 거고 본인이 그만둘 수 있다, 사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만 5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이거 폐기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차관은 또 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차관은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장기적인 하고. 정책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뭐 12년 네. 걸쳐서 또 계속 할 계속 거라고. 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 복잡하고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지금 전 정권 그 수사 말씀하셨는데 전직 국정원장 고발에도 사실은 대통령의 오더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얘기가 나왔어요. 네. 현직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망 아닌가. 그러니까 엉망진창인데 네. 대통령은 상관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오늘 펠로시 네. 그 하원 의장이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우를 하지 않았던 네. 거예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정치 문법에 네, 특히 너무 이제 외국에서 네.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의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의전은 그냥 기본적인 예의고 네. 그거를 안 하는 것이 갖고 오는 파장은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거하고 네, 다른 네. 영역이라.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이 영리한 선택이라는 것에 당연한 부분인데 네. 그 상식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 뭐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건대는 뭐 지금 너무 이제 현안이 많이 터지니까 네. 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악의가 안 맞잖아요. 미국 일극주의를 강조한 유일한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근데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들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죠. 한미 동맹을 드러내놓고. 너무너무 네. 강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휴가가 더 중요한 듯이 하는 이 선택, 네. 이 선택도 너무 그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이제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휴가 기간에 이렇게 만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앞서 있는 게 대통령이 휴가가 돼버린 나라가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이 안 만들어진 상태가 뭔가 엄청난 일들을 자꾸 엄청난 실수를 자꾸 반복하게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없게 몰아넣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숙하고 서투른 정부 수준의 문제가 아니어서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낮을 문제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네. 국민들도 당황하고 예. 이게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서 그걸 어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 보수층이 우리나라 한 35% 이상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경계하는 태세가 되고 너 이러면 안 돼라고 네. 막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우 심각한 게 말씀해 주신 대로 드디어 건진법사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고위공직자 또는 이제 여당 관계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면 네. 이건 사실 바로 검찰로 이첩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 홍보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심하세요. 대통령실 팔고 건진법사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인사 개입하고 뭐 돈 요구하고 이러면 그거 사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홍보를 했어요. 이게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낸시 펠로시가 왔는데 미국 권력 서열 넘버 3잖아요. 사실 세계 넘버 3라고 봐야죠. 세계 넘버 3라고 봐야죠. 지금 미국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휴가 중에 펠로시를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휴가 중이어서. 그러니까 휴가 중에 나올수록 오히려 더 그 외교 효과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가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법,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통령의 유형을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다. 중국을 의식해서라고 했다면 훨씬 더 세련되게 대응을 했어야죠. 예. 기본 의전을 오히려 더 탄탄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예.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영리하게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모습이면 국민들이 호응하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가 확인이 되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중국 정부에서 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지금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암묵적인 어떤 그 사인을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누구는 사실은 누굽니까? 그 누구는 부인이 아닐까? 부인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 네. 이렇게 이게 뭐 검찰에 넘기든지 뭐 이런 거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이거 꼭 나가셔야 한다. 설득하면 되는데 뭔가 그런 식의 상식적 질서가 아주 자기한테 위험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뭔가 그 상황을 벌써 다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되나라는 이게 막 의심이 생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직접 알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기어가 있으니 그건 바로 김건희, 영린이다. 그 말 자체를 하는 것이 금기시돼 있었다.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죠. 또 이렇게 많이 퍼져서 맞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상식이 납득할 수 없는 질서가 만들어졌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그게 근거 있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뭐 제가 객관적으로 아는 사실이 있어라기보다는 제가 아무리 많은 거를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도대체 이런 정도라면 이거는 정말 새로운 그 권위와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통상 뭐 대통령 심기경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심기경호 여사 거기에 심기경호 상식이 있겠죠. 근데 그 상식은 이 정도까지 우리를 황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 한순간에 나라의 외교와 국격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나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앞서 그 박순애 장관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만오세 취약. 특히 이제 여성들, 특히 일하는 엄마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뚜껑이 확 열리는 이슈였습니다. 정말 엄마들이 이제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우리 많이 그만두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조금 경제력이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들이는 이제 것으로 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그때 선택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 이렇게 수업 시간이 워낙 짧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돌봄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되게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이유가 있으면서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저도 큰아이가 그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제가 그 정치부장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네. 정말 고통 속에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돌봄 교실에 가보면 저희 아이만 7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속상했거든요. 아니 우리 저기 오늘 같이 오신 저희 그 수행 비서님 같은 경우에도 네. 코로나 때 네. 전 학년 중에서 2명이 돌봄 교실에 남아 있었대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생각보다 이게 가여운지 얼마나 몰라요. 이게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상처가 되는 그렇습니다. 경우들이 많은 경험인지 네. 그걸 다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은 그 네. 현실이 어떤지. 이게 유치원을 같이 다니면서 저녁까지 있는 거하고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 현실이 열리는 맞습니다. 거고 예. 학교는 정말로 돌봐주는 주체와 교육의 주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네. 있고 이 현실을 너무 알고 모든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녀야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피아노 학원 다 가는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태권도 학원 다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이가 없어서 그런다고 또 이렇게 해명을 하실지 뭐 이제 아이는 없고 그래서 그런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박순애 장관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직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잘 안 통하는 아니면 애초에 가져오질 말았어야 하는 이제 업무 보고에 가져오지 네. 말았어야 하는 주제였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약간 이제 그 박순애 장관도 좀 그런 요소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이게 한 방에 뭘 좀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국회에 와서 네. 나는 사람 보고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 한마디로 사실은 대통령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한 방을 믿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박순애 장관도 본인이 사실 처지가 조금 곤란하잖아요. 사람들이 신뢰 이제 그렇죠. 좀 이게 예. 정당한 네. 정당한 지명이었다고 임명이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뭔가 확 이제 상황을 좀 발전시킬 거를 원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더 큰 사고를 그러니까 더 큰 사고에 대한 예감보다 이제까지 너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굉장히 편하게 흘러와서 그런 몇 가지 한 방이 또 세상을 바꾸고 내가 편하게 대통령직을 이렇게 그냥 이어갈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이 계속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또 여가부 폐지를 긴급하게 이제 조속히 그 로드맵을 짜라는 지시를 막 뜬금없이 던지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여가부 폐지가 전가에 보더니 아무 때나 되면 그러니까요. 상황만 안 좋아지면 던지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도 들었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의 유혹이 둘 다 있는 분이 같이 만든 이제 합작품 엄청난 이제 실패한 합작품이고 국민들한테 이렇게까지 또 아마 전 국민의 95% 이상은 싫어할 아니면 한 80% 이상은 그 동의할 수 없는 아주 개인적 이유가 다 있는 민주당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강득구 의원님인가요? 네. 여론조사했는데 국민의 97.9%가 97.9% 반대하고 그러니까. 2등 13만을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도 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하튼 이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이걸 이렇게 벌집 쑤시듯이 쑤셔놨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진짜 걱정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지지도 받을 수 없는 정책이에요. 이런 정책이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노동부 장관이 이제 주 52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이제 노동자가 사실은 이제 주요 세력입니다. 임금 노동자들이요. 그런데 이걸 또 대통령이 그 이튿날 이른바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정부 정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그 장관이 실종돼 버리는 이런 사태가 됐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문제도 뭐 국민청원으로 해결한다 그랬다가 어뷰징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없던 걸로.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마다 정책이 계속 이런 식인데 되겠습니까? 깊은 한숨이 나오셨습니다. 아마 근데 저의 한숨이 아마 모든 사람의 공통된 한숨일 것 같고
그 갤럽에서 지지하신다고 하는 분들의 마음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건 좀 국민적 불안의 문제인 것 같고 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도대체 이 균형을 잡을 수 없는 네. 힘이잖아요. 절대 힘이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결정을 내리는 힘이고 인사권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적어도 3년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렇습니다. 그 권력체고 집권체인데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윤석열 대통령이 꼭 보시고 좀 정부 정책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쉬셔야 않을까. 하실 텐데 쉬셔야 하셔서 쉬셔야 하실 텐데가 아니라 쉬셔야 하셔서. 네. 아니 그래도 볼 건 보셔야죠. 연극도 보시고 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좀 여쭤볼게요. 원래 김 여사가 보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뭐 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아니지 뭐 않겠죠. 여사로서 활동할 것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법사의 문제랄까 또 코바나 컨텐츠 그렇죠. 직원들의 채용이랄까 그리고 또 코바나 컨텐츠를 뭐 인테리어를 했던 업체가 또 관저 인테리어를 또 했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네. 기운들이 좀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미쳤을 요소가 것 김건희 같죠. 리스크다. 그죠.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여성학자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네. 늘 이제 강조하셨던 네. 의원님 보시기에 네. 김건희 여사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불균형과 우선순위의 부적절함, 네. 국민을 바라보지 않은 어떤 행보에 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이제 미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바탕에는 이제 영부인의 역할을 떠나서 일단 삶이 거짓으로 점철되었다라는 근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력과 관련돼서 정말 제가 그 이력 문제를 이제 제기했던 네. 교육위에서 같이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네. 거의 모든 이력이 그냥 매번 낼 때마다 바뀌어 나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요번에 이렇게 썼다가 다음에 조금 더 바꿔 쓰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점철되는 과정이고. 네네. 뭐 강사였다가 또 교사가 됐다가 아니 이게 뭐 하여튼 강사였다가 뭐 조교수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걸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교사가 아닌데 이제 교사였다라고 쓰고 출강했다고 쓴 학교도 시기에 다니지 않았거나 이제 전혀 다르고 이제 거짓 이력으로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 해명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자기가 좀 잘 보이려고. 근데 이게 잘 보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정아 씨 얘기를 막 하는 네. 거죠. 그 사람은 감옥을 갔었지 않습니까? 감옥도 갔고 사실은 저는 마지노선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는 약간의 과장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회의 기본 신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이 상관이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뭐 국민대에서 학계에서 표절이라고 얘기했던 거가 이제 아니라고 발표했던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대가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대가 더 문제인 거죠. 진리의 상아탑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인지는 그거는 그런 식의 어떤 기대감을 잘 못 채우는 옛날 얘기입니까? 옛날에도 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더 아니었을 것 같고 지금도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표절 비율도 워낙 높고 그리고 막 정말 코미디스러운 유지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야지만 오히려 대통령 부인이 좀 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경고장이 되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쳐야 될 과정을 안 거친 거가 이런 좀 논란과 파장과 당혹스러움을 국민들이 겪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서 이분이 뭐 나와서 경부인 활동을 하고 말고 하고는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치러야 될 부분이 하나도 치러지지 않은 이 결과가 이분의 이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 반복하게 만든 하나의 또 원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네. 뭐 나토의 이상한 그러니까 네. 이 사인을 데려간 것도 그렇고 네. 그 사인을 데려간 거에 대한 합리화 과정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이 사저 부분 얘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 법사 얘기도 마찬가지고 또 용산 거기 오늘 집무실 집무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걸 고친 회사가 네. 또 뭐 그 법사 관련해서 뭐 1억 원을 네. 냈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뭔가 이렇게 너무 얽혀 있어서 또 네. 코바나 콘텐츠 쪽도 많이 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 너무 그러니까 다 열거하기 어려운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몇 정도의 3개월 안에 다 드러나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성학자인 박유화 교수가 네. 그 얼마 전에 20년 전 그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뭐 네네. 일본 그 사진 네, 맞습니다. 사진가의 저도 봤어요. 사진인데 그 이른바 이제 줄리 의혹을 네. 반박하면서 그녀는 아티스트였는데 네.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김건희 이꼴 줄리로 주장하는 거는 어떤 내적인 여성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맥락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비판하는 맥락도 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줄리 의혹을 다루는 걸 보면서 네.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그런 요소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여론이 훨씬 더 컸었다고 맞습니다.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인상을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예, 굉장히 좀 성숙해졌다. 성숙해지려고 예전 같으면 예. 뭐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인격 모독, 저질스럽고 이런 예.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 모습이 더 컸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힘이 더 컸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참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좋은 사인이었고 저도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여성 혐오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불필요한 여성 혐오, 네. 불필요한 인신 공격 이런 거는 넘어가자라고 네.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것이 더 이렇게 평가되어야 되는 그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저는 그 문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줄리를 우리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그 허위 경력, 네. 허위 이력 네. 뭐 이것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또 분명해져야 되는데 어찌 보자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준 네. 그래서 무혐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이런 측면은 없을까요? 하여튼 저는 그런 측면이 사실 이 정권이 네. 좀 땅에 발을 딛고 네. 상식적인 선택들을 하게 하는 걸 자꾸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호해주고 네. 경찰도 어쩔 수 없이 뭐 경찰국 만들고 이러니까 네. 자신들을 공격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사정 이제 이 우리나라의 그 사정 권력을 다 이 양손에 이제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막무가내적인 선택들이 가능한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이 지금 국민과 굉장히 어긋난 선택들, 네. 불안하게 하는 선택들 그리고 예.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정말 많은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국민들은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의욕과 어떤 그 수기의 과정 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이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진짜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가 문제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지금 이 경제가 지금 막 불락화되어지고 중국과 이제 미국의 갈등도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현명한 선택들을 지금 해 나가도 사실은 이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 힘도 갖고 그다음에 내부의 이 양극화 문제도 좀 해결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만드는 게 네.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25%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의 상황에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절박한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저출생도 너무 심하고요. 그렇습니다. 한 25%대로 떨어지면 4명이 모이면 3이 반대하고 한 사람은 입을 못 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정치권하고 언론계에서는 가을이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선해지면 수사가 시작된다. 사정정국으로 이제 몰아칠 때려잡는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돌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이제 그 전 정권에 네. 고위직에 계셨던 네. 뭐 장관들 수사 뭐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수사가 시작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한데 그 정도를 분별해낼 수 있는 또 국민들이 의식이 또 많이 성장한 면도 있고요. 네. 아까 펠로시 얘기하면서 약간 놓친 부분인데 네. 어쩌면은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의전조차도 못했던 거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라는 상징일 수도 있어서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해도 꼭 대통령이 지시를 정확하게 내리지 않았어도 네, 알아서 해야 되는 거를 만약에 안 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사실 지금 생길 만한 상황이긴 그렇죠. 하죠. 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 공격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제가 취재해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어봐 아무개 기자, 내가 그 윤석열 모임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 안 들어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정치인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대통령 이제 다음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 걸고 선거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름 없이 각 세우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 계산 벌써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여요. 내년 4월이면 난리가 나겠네요. 내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추석 때 올해 또 추석이 빨라요. 9월 9일 추석 이후에 추석 민심에서 이거 뒤집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측을 좀 해보면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우리 의원님의 전공 분야. 이제 젠더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요. 이준석 대표를 출발로 해서 소위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맞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것 때문에 지난 대선 승패가 갈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막판에 이대녀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지지했기 때문에 0.73%라는 격차, 작은 격차로 끝날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 우선 이 갈라치기 뭐 여성학자시기도 하니까요. 저희 좀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갈라치기 정치가 어떤 패단을 낳을 수 있는지. 이미 낳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떤 경우에도 갈라치기 정치가 잘하는 정치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아니라 그 혐오를 강조하면 그 혐오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효능감을 맛보고요. 그 효능감 때문에 훨씬 더 또 그 공격하는 갈라치기 공격의 어떤 그 힘이 더 집중되고 확산되는 면이 있고요. 네. 또 그 혐오를 받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더 내면의 자기의식이 더 레디컬해지기 쉽고, 아니면 상당수는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의 공격이라는 것이 또 나름의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신상 공개부터 시작해서 아주 날카롭고 이렇게 잔인한 공격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갈라치기에서는 사회적 대안이 나오지가 않고 비전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석하는 게 을과 을들의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이제 계기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좀 안타까웠던 게 지난 한 몇 년이 미투와 그다음에 지자체장의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이 폭력 중심으로 이 갈등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했던 게 한 요소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실은 피해 가해라는 개념이 너무 세고 네. 피해자의 어떤 2차 가해에 대한 보호라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화두가 되어지면 유연하게 뭔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훨씬 줄어들고 성평등의 다른 과제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관련해서 성평등 이슈라는 거는 주로 이제 고용, 네. 고용상의 성차별, 뭐 경력 단절, 네. 뭐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서 이제 사실은 이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나 아니면 뭐 이 노동시장의 이제 대기업 중심의 구조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의 이 여성 저임금이 네. 만들어지고 여성 저임금이 결국 남성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네. 그 삶의 이 노동 시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여기에 얽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고리를 풀어야만 네. 이제 많은 외국의 뭐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니네는 여성들의 고용이 늘어나야지만 니네는 생산성도 높아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문제, 특히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네. 해결될 것이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네. 기본 공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가족의 다양성 문제 뭐 여러 가지 1인 가구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달라질 텐데 그 달라질 수 있는 고리를 풀 계기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사실은 뭐 징병제 문제도 그렇고 뭔가 전향적으로 네. 얘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숙고를 같이 하면서 풀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풀어야 할 이슈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이 이슈가 그냥 소위 얘기하는 이대남 이대녀 흥 이것 때문에 네. 너희하고는 얘기 안 해. 네. 너희는 남이야. 뭐 네.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실제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그 노동시간 문제, 저임금 문제, 특별히 이제 저출산 그쵸. 고령화 문제 이건 너무 심각하고 특히 이제 노인 빈곤의 문제, 특히 여성 노인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슈들을 좀 다 해결을 하려면 국회 여가위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가족부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김현숙 장관님과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없애. 여가부 없애자. 네. 왜? 이대남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필요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했죠. 여성가족과 만족스럽지 못했고 사실상 여가부가 가장 정부 부처 안에 가장 힘이 없고 그렇죠. 예산도 가장 적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처 아닙니까? 예산이 많고 관련된 일들이 많아야지만 사실은 조정 능력을 갖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얽히고 설키고 이해관계가 얽혀야지만 또 할 수 뭐 일을 해나갈 수 네. 있는 게 기본 구조라. 근데 그런 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진 그런 이제 부서를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성평등 관련한 거는 사실은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평등 조정이 왜 필요한지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캐나다의 총리의 경우에는 트리도요? 트리도 중장기 이제 예산을 중장기 예산을 이제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성별 인구 격차로 이제 딱 보고 성별 인구 격차를 해결하려면 어떤 부처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플랜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잘 안 나요. 성별 인구 격차 문제가 왜냐하면 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여성들의 일하는 방식,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에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아주 진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식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든가 이런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훨씬 더 이제 거기 이름이 되게 길죠. 네. 뭐 노인, 뭐 청소년 다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덩치를 키워야지만 거기서 네. 성평등 조정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고 네. 조정할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든가 여성의 그 성별 임금 격차를 네. 그 노동 쪽으로 안 보내는 이유가
이 성평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못 푼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정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에 현실적 힘을 넣어야 된다. 네. 그래서 많은 게 연결고리 갖는, 그러니까 뭐 이 청소년이든 뭐 노인이든 뭐 여러 요소가 다 합쳐지면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평등이 관철되게 하고 힘이 세져야 노동 이슈하고도 연결고리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네. 지금은 이제 현재는 돌봄의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돌봄의 어떤 이슈들을 제대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마르켈 그 총리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제 거기 그 장관이었고,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장관을 다 거쳐가더라고요. 그래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겸임 상임위도 아니고 단독 상임위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겸임 상임이잖아요. 겸임 상임위는 정말 힘이 너무 없어요. 네. 힘이 너무 없고 제가 이제 2년 동안 간사를 하다 보니까 네. 야, 이 간사만 안 할 수 있으면 내가 정말 너무 지쳐서 너무 이게 설득하는 과정도 힘들고 이게 뭔가 설득하지 않아도 네. 이게 당겨 와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돼요. 저희 그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이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위원 한두 명의 얘기 속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아주 단호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지금 현재 위원이 네. 이제 당대표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되면 네.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돼버렸어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은 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이런 이 세상에 그런 말을 요즘 아마 OECD 국가에서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스위스에 가서 네. 그 마리체트 갑자기 바리체트인가요? 네.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그 칠레 대통령 미셸 바리체트를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인권 최고 이제 참판관인가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처음으로 꺼내는 얘기가 어머 한국에서 여성가족부 없앤다면서 아우 창피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한 사회에서 네. 이 남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그 집단 지식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북유럽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 이제 북유럽식 복지 국가를 네.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굉장히 지향을 해오고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핀란드에 가서 교육 정책도 배워오고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같은 데 가서 맞습니다. 그 육아, 그다음에 네. 보육 이런 네. 정책도 배워오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불평등을 줄여서 우리 사회가 가려고 하는 종국의 방향이 북유럽식 복지 국가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여가부도 없애 뭐 필요하면 교육부도 없애 뭐 이것저것 다 없애 뭐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너무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2014년인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내각을 구성하면서 남녀 동수로 했어요. 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여성을 많이 기용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트리도가 2014년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네. 것을 우리는 지금 뒤로 네. 가고 있어서 도대체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 근데 저는요. 제가 좀 지금부터 아픈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잘못도 크지 않는가? 민주당이 잘했다면 과연 정권 교체가 됐겠는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요. 그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국회 의석수가 너무 적어서 판판이 의회에서 지니까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거대 그렇죠. 여당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정규직 문제 특히 이제 손배소 문제 때문에 파업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형편에 놓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지금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진보적 대중정당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 민주당이 다른 이슈보다 앞다투어서 이런 이슈를 좀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너무
아프죠. 죄송합니다, 의원님. 너무 세게 찔렀습니까? 아니요. 너무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는 거고 저희 당에 제가 이게 얘기 나누는 여러 위원님들도 네. 그런 식의 가치 그리고 비전을 잃어버렸던 지난 2년의 과정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도 뭐 우리가 비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소확행 정책은 있었지만 네.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대선 이제 슬로건과 네.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제시하지 못했다. 이 여론 정당이 돼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책들, 네. 반성들 굉장히 크죠. 네. 꽤 크고 그것이 이제 원인은 뭐 다양한 각도에서 가능하겠죠. 이제 이 180명의 구성원의 네. 이제 색깔이 너무 펼쳐져 버린 그런 면도 있겠고 여당이라는 어떤 중압감이 사실은 조심스러움을 계속 반복적으로 낳는 이런 과정인 것 같고 이렇게 여러 번 이기다 보니까 선거공학과 이 조직이라는 어떤 조직표라는 그런 네, 네. 거가 너무 우선순위의 사람들의 판단 속에 들어오면서 네. 뭔가 이렇게 과감하게 해나가면서 네. 과감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보여야 한다라는 절박감을 못 낳았던 것도 있었고 진보 블락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집을 못했던 것들 목소리를 못 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선거를 계속 치르면서 네. 뭐 보궐선거 치르고 대선 치르고 지선 치르면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을 못하는 어떤 이 재갈이 물린 느낌. 그러니까 아니 선거에 이기면 뭐 합니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게 선거에 이기는 과정이었다는 어떤 확신도 못 가졌던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모든 게 너무 안타깝고 부족한 이런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의 이 지자체제 선거, 그러니까 네. 장애 이제 그걸 겪으면서 내부에는 이게 무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으면서 네. 사실은 성평등 의제와 관련해서도 더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아쉬움이 있죠. 그런 면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장윤성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좀 진보 블락을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흐름이 있습니까? 흐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당대표 예비 선거 할 때 저는 네. 이제 박주민 의원님을 지지했었는데 네. 그 바탕의 가장 큰 이유는 진보 블락이 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그래도 뭐 낙태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중대재해 그 부분도 그렇고 네. 계속 그런 식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자. 네. 그런 좋은 아주 그 재밌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고 필요하죠. 아주 긍정적이고 필요한 그런 흐름이 마련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다음에는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덕이라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권인숙 의원님의 소개였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예산까지 다 이미 확보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인가요? 네. 너무 어려운데 청년 성평등 추진단 이게 원래 여가부 안에 설치돼서 시행되려고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말 한마디로 그냥 없던 일이 됐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저희도 지금 이제 뭐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가부 장관을 만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네? 설명을 장관님이 설명을 못 하시면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제대로 안 줬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많은 논쟁과 이런 걸 거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잘 안 가는 사업이라면 나중에 그런 결정을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긴 한데 이게 한마디 떨어지면 바로 포기하고 이런 모습들 여가부 장관의 기본 책무가 여가부라는 그 조직이 건강하고 힘있게 가는 거를
그 리드하는 게 중요한 부분, 가장 핵심인 건데 네. 이건 거의 직무유기 수준의 이제 그런 대응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폐지하려고 장관된 건가요? 정부 부처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되는 분 저는 전 세계 역사에 이런 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좀 그 듭니다. 얘기를 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제 임명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좀 그러지 말자. 이제부터는 뭐 여러 단체들도 만났다고 하니 네. 이제는 좀 설득을 하자. 대통령도 설득하고 네. 이 주변에 그런 결정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설득을 하고 그래야 그렇게 하는 과정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 같은 경우에도 네. 좀 그렇게 슬프게 우리 선택 좀 하지 말자. 정말 아유. 이게 내용을 따지는 걸 떠나서 네. 너무 속이 상해요. 이게 그 사실 전 정권에서도 네. 그때 이제 나다움 이제 그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책들 이제 그 도서관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예. 사업이었는데 예.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성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되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회수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막 뭐 논란을 거치면서 만약 힘에 밀려서 하는 선택이었다면 그 선택도 뭐 마음에 전혀 안 들지만 뭐 그렇다 칠 수도 있는데 네. 하루 만에 하는 게 나 정말 이런 짓 말자. 이게 네. 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무회의에서 특히 여가부 장관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네. 그리고 그러라고 만든 자리고 네. 그래서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자리여야지만 자기 의무를 하는 거다. 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전달할 거의 내가 보기엔 유일한 사람이다. 네. 그런 각도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데니까요. 정보가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책임이 주어진 곳이니까 네. 좀 그러지 좀 말자.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좀 지치고 슬퍼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좀 성평등을 확실히 이루는 그런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내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대통령은 좀 어렵고 지금 당대표는 되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네.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대표에서 이제 뭐 여성위원회도 그렇고 그 여성 이슈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 당의 성평등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제 의견들을 각자에게 묻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제 의견을 이렇게 받으면서 네. 이제 여성들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남성들이 어떻게 이제 이 표를 줄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계기가 되게 만들어야죠. 그 이재명 의원이 이제 최근에 몇 가지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국민의힘의 저소득 저학력층 계층이 많은 지지를 한다. 이제 이거 그래서 왜 이런 발언을 했냐 맥락 없이 그랬더니 그게 맥락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동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의 노선이 그러니까 누구를 대변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변의 핵심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렇게 이제 커테이션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그 초국적 자본, 아주 큰 대기업 재벌 뭐 이런 데 말고 일정 정도의 부를 소유한 그러니까 사실 많이 고소득 고학력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한다. 고로 여기까지 좀 확장된 범위에서의 진보적 대중정당론을 좀 내세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발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 노선을 설명하다 나온 거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그 앞에 것만 가지고 써서 답답해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지금 2위 후보죠. 박용진 의원이 내세우는 게 이제 노동자에 기반한 사회연대 정당론.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학 공부 좀 합시다. 저 잘 못하는 거 모를 것 같은데. 자, 이 사회연대 정당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딱 붙여서 국민의힘은 윤석열당 그리고 사실 윤핵관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지금 상황인 거죠. 이제 멀쩡한 당대표를 쫓아내고
물론 이제 성상납 의혹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번 그 당대표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 된다. 이재명 당.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지금 현재 당대표 후보가 네.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급적 질서에 우리가 응하자, 계급적 이익에 응하자라는 얘기보다는 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앞으로의 사회 전망이 사실은 이 양극화라는 극단적인 어떤 너무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이 뭐 다른 지대 가치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약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노동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사실은 상대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이제 바꿔나가자라는 데의 문제 의식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사회 진출했을 때 뭐 이제 월급에 얼마의 적금을 붓고 그 적금을 모아서 또 뭘 마련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회사 그냥 다니는 거고 영끌, 뭐 영털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주식, 어마어마합니다. 뭐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돈은 버는 거다. 그러니까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20, 30대 젊은 층들의 이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엔잡러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이익 배분의 문제, 사회가 이게 전반적으로 서로 이 같이 책임지어지는 그 사회 안에서 아니면 이제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데서의 이 방점을 좀 다르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부의 이 양이 어마어마해지는 이런 이제 완전히 바뀌는 어떤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제 기본소득 얘기도 좀 다르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좀 새로운 개념을 가져나가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식의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저는 그분하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이요? 예, 이재명 의원이 앞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사회를 좀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문제 의식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막 저희가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좀 굉장히 방어적인 선거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비전과 가치와 이 변화 주도의 상을 잘 못 보여줬죠. 못 보여줬던 게 좀 아쉽고요. 저희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좀 정교하게 이 우리 당의 주요 이제 그 의제 속에 정책 의제 속에 좀 자꾸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모셔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좀 조만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장점이 좀 더 살려졌으면 좋겠어요. 장점 중심으로 인터뷰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핵심을 굉장히 잘 파악하시는 분이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또 계속 그 대통령 수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좀 크게 좀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그 노력도 해왔던 과정이 있어서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변화를 좀 주도해 나가다 전통적인 어떤 이 계급관이라든가 사회관으로는 풀 수 없는 요소가 지금은 완전히 만들어진 그러니까 교육부터 시작해서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는 맞습니다. 때라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가 있고 그럼요.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되는 엄청난 측면도 문제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계속 그렇죠. 심화되고 노동이 또 종말되는 시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AI들이 막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를 던졌는데 그냥 아주 표피적인 것만 기자들이 다뤘구만요. 다루고 기자들이 있다고. 잘못했네요. 근데 하여튼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변화할 수 있는 이제 이 그 문제의식들이 지금 우리 당에 많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요. 네. 좀 안타깝죠. 지금 이제 앞으로 5년이 4년 몇 개월 4년 9개월입니다. 9개월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무슨 산업 역군의 교육을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반도체학과 2만 명. 제가 89년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 그 노태우 정부 시절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중국이 뜬다. 지금 그래가지고 문과는 다 중국어과를 가라. 뭐 이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3, 40년 전으로 확실히 돌아가는구나. 산업 역군은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박정희 시절에 아니 세상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그때 자,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국회의원 권인숙이 민주당에서 꼭 해야 될 역할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정치가 지금 필요한 시대 정신이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당장의 목표로는 차별금지법이 세고요. 저한테는 차별금지법을 이 정도 올라왔는데 못 해낸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네. 네.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 다양성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이 우리 사회의 지금 노동에서의 어떤 이런 성차별 문제 이런 네. 것까지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제 전반적인 성숙함의 상징같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 내고 싶습니다. 가족 다양성이 지금 너무 절실해요. 사실은 네. 그 문제를 변화시켜내는 게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와 성평등이 저는 앞으로의 비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양극화 문제 해결 네. 뭐 말씀드렸던 거는 또 한편에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 성평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젠더 갈등이 아무리 머리 박아봤자 해결해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정말 좀 우리 당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하는 거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이 밀어드리겠습니다. 스픽스와 함께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사회의 비전이 진짜 절절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비전 중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경제적으로는 많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고요. 우리 청소년들 매우 불행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아니라 유치원부터 다 학원 다녀야 되고요. 집집마다 노란 학원 버스 타고 갔다가 정말 안타깝지만 노인이 되면 또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 버스 타고 또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 놀았군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고민, 철학의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이런 기반을 가지고 좀 우리 사회 근본적인 품격 있는 네. 그런 정치를 좀 한번 해주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저는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네. 진짜 정말 이 저작거리 얘기부터 아주 고품격 정치 토론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잘 받아주셔서 네. 잘 받아주시고 문제의식에 공감을 워낙 하시는 이제 그 신뢰가 있는 분이라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네.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긴 시간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